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부산에서 찾아뵙는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산 라이브 시간입니다. 어, 이번 달이 3월인데 3월이 3월 같지가 않네요. 네,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감기, 독감. 최근에 독감 환자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독감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3월에. 아무래도 날씨 변동 때문에 지금 유행하지 않던 병들이 유행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벌써 많이들 들어오셔서, 네.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몽허니 블랙티님, 네. 오영도님, 네. 특히 오영도님, 저희 방송 항상 들어와 주셨고, 지난주에 아마 콩팥 세날 행사 때도 우리 오영도님 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예. 좋은 답변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시솔트님, 네, 병원이 집으로 님 들어와 주셨네요. 지난주가 이제 3월 14일 날, 3월 14일이 지난주가 되나요?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3월 14일 날 이제 당신의 콩팥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콩팥의 날 라이브를 비욘디에서 진행을 했죠. 저희가 한 4꼭지 정도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대한신장학회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 방송부터 시작해서 제가 울산대학교의 유경동 교수님하고 한림의대의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이제 콩팥 치료의 재택 치료 가능성에 대한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컨셉의 댓글 읽어주는 의사들, 맨 마지막이 아마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특히 저희 방송할 때도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질문에 답하고 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집에서 하는 콩팥 치료, 제가 앞에서 이제 이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거든요. 복막투석이라고 해서 배에 있는 복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됐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재택 혈액투석, 그러니까 콩팥 치료를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거는 복막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혈액투석 기계가 가는 거죠. 그래서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넓은 스페이스 같은 게 필요했지만 요새는 이제 이동식 정수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형화,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한 국책사업을 지금 현재 대한신장학회 재택 혈액투석 연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재택 혈액투석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재택 복막 투석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복막 투석을 선택하셨을 때에 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집으로 이제 보내드리면 집에서 하는 복막 투석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환자분들께 이제 원격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콩팥의 날에도 우리 김정인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이번 정부에서 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새 뭐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들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희 학회 입장에서도 조금 뭐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주 콩팥의 날 행사 때의 내용들이고요. 그 사이에 질문들 좀 올려주셔서 먼저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솔트님이 신장병이 있으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장병이 있으면 이라는 전제가 굉장히 복잡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천천히 하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너무 귀에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을, 매번 제가 방송 때마다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콩팥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병, 옛날에는 이제 신장, 요새는 콩팥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만성콩팥병은 5단계로 나눕니다. 항상 제가 손가락을 들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말기 5단계까지로 나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콩팥의 날 행사 때도 당신의 콩팥 점수는 몇 점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콩팥 기능을 환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수치를 어떤 공식에 집어넣으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속칭 콩팥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레아티닌 수치는 여러분들이 2년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매년 검사하시는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변검사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가 나오면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인종, 요새 이제 인종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요새는 CKD, EPI 공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크레아틴 수치를 집어넣고 본인의 성별과 나이를 집어넣으면 본인의 콩팥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수별로 해서 5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90점 이상, 정상을 얘기하죠. 2단계는 60에서 90, 3단계는 30에서 60, 4단계는 15에서 30, 5단계는 이제 말기인데요. 15 미만. 그래서 5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말기 콩팥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신대체요법, 즉 콩팥 이식이나 투석 치료를 꼭 받아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말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된 콩팥병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단계 30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진행된 콩팥병이다 판단을 하고 식이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시솔트님이 질문해 주신 그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정도는 사실은 진행된 콩팥병에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3단계, 그러니까 30에서 60점, 그러니까 30점이 넘는 3단계 이상의 콩팥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될 의미는 없습니다. 4단계부터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15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말기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4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쉽게 5단계로 확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왕왕 모르는데, 이렇게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급성 악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단백질 과다 섭취가 이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또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정형외과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처방을 하겠지만, 소염진통제 같은 약들도 무분별하게 드셨을 때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감염증, 또 심장 기능 약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5단계로 급속하게 진행하는 이런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콩팥병이 진행이 돼 있는데 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콩팥의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들 아는 것처럼 이런 필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필터가 이런 이렇게 아주 촘촘한 필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진행된 콩팥병에서는 이런 필터의 이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듬성듬성해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많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단백이 원래는 이 필터에서 걸러져서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시는 것처럼 몸 안에 세포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은 원래 콩팥에서 다른 거는 다 걸르지만 단백질은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쪽으로 생리현상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러주는 체 자체가 이렇게 성겨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단백질이 그냥 슝슝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 상태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몸이 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이 몸 안에 있는 삼투압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건더기가 빠져나가 주게 되면 몸이 전반적으로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삼투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붓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을 때에 영양 상태가 아주 떨어진 아이들, 특히나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전쟁 고아나 이런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 배만 볼록 나왔는데 몸이 막 엄청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와서 복수가 차 있는 이런 사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단백이 빠지기 때문에 몸 많이 붓는, 그래서 뱃속에 복수가 차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단백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가뜩이나 콩팥이 이제 나쁜 콩팥 기능을 가지고 단백을 걸러내려고 굉장히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량의 단백질을 더 부어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콩팥을 더 학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서 저희가 항상 이 말 비유를 많이 드는데, 마차를 끄는 말들에게 눈을 가리고 계속 채찍을 치면 계속 달려갈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들이 지치고 체력이 떨어지고 못 먹고 이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말은 더 빨리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주저앉거나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단백질을 그 상태에서 4단계 이상의 이제 망가진 콩팥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거는 마치 그런 말들에게 이제 과도한 채찍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 섭취를 오히려 줄여야 되고, 또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경우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 콩팥병일 때입니다. 당뇨병 콩팥병일 때 특히나 단백 제한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기전 중에 하나가 이런 사구체를 경화 시키거나 이런 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특히나 더 제한을 해줘야만 콩팥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이냐는 사실은 환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시기가 또 단백질이 음식마다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시는 양보다는 조금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수치화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환자분들이 그 정도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진짜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거나 진짜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평상시 시기대로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예에서 당뇨병,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단백질을 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예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근육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치화를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총량과 각 그 음식별로 어느 정도 드시는 양이 맞는지는 저희가 제 방송 앞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 콩팥병의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각 음식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g 밑으로 제한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뭐가 2g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닭가슴살로 아니면 소고기로 뭐 돼지고기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는 사실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에 제가 했던 방송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솔트님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4단계 이상의 진행된 콩팥병에서는 단백질 제한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을 봤을 때 특히 노인들에게서는 그렇게 크게 제한하지 않아도 충분히 드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팩터가 되진 않을 거다. 단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하셔야 되는 군은 당뇨병, 콩팥병으로 악화된 4단계 이상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나 더 드리면 투석 전, 그러니까 말기 콩팥병이지만 투석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투석 준비하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콩팥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투석의 시작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이나 영양 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는 단백질을 더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상반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이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2줄인데 답변이 되게 길었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꼭 앞에 제가 콩팥병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을 꼭 한번 보시고 단백질 부분, 인 조절과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 내용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식이요법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 달쯤에는 저희가 한번 식이요법을 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할 수 있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PD님이 꼭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요새 진짜로 까먹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리 님이 신장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수분 섭취 부족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맥주 많이 먹으라는 속설도 있어요. 관련이 있나요? 네, 이것도 사실 질문 많이 주시는 건데요. 신장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칼슘을 오히려 많이 먹으면 칼슘 스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이 결석이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면 뭐 남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팩터들이 있지만 그게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게 꼭 원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타민 이제 과다 복용 문제 때문에 요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메가도즈 요법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수용성 비타민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면 안에 들어있는 칼슘 섭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칼슘 스톤을 만들어서 결석의 리스크를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수분 섭취 부족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요로 결석이 생겼을 때 치료법 중에 하나가 수분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환자분들 경험담을 보면 맥주 뭐 500cc를 들이키다 보니까 결석이 소변으로 쑥 빠져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체험담으로 많이 올리시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결석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체외 초음파요법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두들겨서 깨는데 이게 깨면 이게 모래알처럼 아주 자잘한 결석으로 바뀌면서 소변으로 이제 결석이 모래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변에 그런 자잘한 모래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소변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맹물만 마시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맥주를 마시면 좀 도움이 된다더라. 이래서 맥주를 많이 드시는데 어쨌든 맥주도 수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하는 게 있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수분을 같이 잡아서 빼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심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수분 성분을 빼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충을 또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탈수가 되지 않으려면 술도 중요하겠지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결석이 생기고 나서 치료 후에 남은 그런 모래알 같은 아주 미세 결석들을 빼려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뭐 맥주도 상관은 없겠다. 네. 그리고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새는 이제 비타민 메가도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님이 단백뇨가 나와도 투석 안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여러 가지 가정법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약간 비관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콩팥병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요.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때 한번 또 5학년, 6학년, 고학년 때 한번 그러니까 저학년 때 한번 고학년 때 한번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검진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단백뇨의 양이 많은 친구들을 걸러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해가지고 진짜 의미 있는 단백뇨가 나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발견이 되면 조기에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검진 사업처럼 학교 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원 플러스나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듯 없는 듯 또는 약간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 됐을 때 없어지거나 양이 주는 친구들도 많고요. 고학년 때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때 없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단백뇨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안에 있는 이런 이런 사구체의 이런 필터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가 않아서 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듬성듬성 성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기능적으로 그냥 단백뇨가 생기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장이 완료가 되면 이 사구체들도 촘촘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후에는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10대 후반이 되면 이런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단백뇨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병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죠.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미세 신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네프로틱 신드롬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신증후군에 이르를 정도로 하루에 3g 이상의 막 단백뇨가 많이 나가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각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구체 신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친구들은 단백뇨의 양이 굉장히 과도해요. 하루에 모아보면 3g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단백뇨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또 지병이 없는 이런 사람이 단백뇨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요. 이제 30, 40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이제 문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전에 단백뇨가 없다가 30, 40대 이제 직장검진이나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겁니다.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없이 단백뇨만 단독으로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혈뇨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사구체 신염 쪽을 많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콩팥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하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콩팥 조직 검사에서 사구체 신염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구체 신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조직형에 따라서 예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구체 신염에 있어서는 단백뇨는 나오지만 투석에 이르지 않는 병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백뇨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석을 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병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책으로 모아놓으면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부 정도 듣고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천차만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흔치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쪽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에 단백뇨의 의미는 표적장기 손상, 제가 방송 때나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표적장기 손상의 징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뇨의 의미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그 병 자체 때문에 콩팥이 영향을 받아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합병증이 생긴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정상인들보다 높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단계 말기 콩팥병에 이르게 하는 원인 질환 중에서 1등 50%가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가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70%의 포션을 차지하는 이런 당뇨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 단백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역으로 말씀드려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백뇨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콩팥 기능을 체크하시고 규칙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와도 투석 안 할 수 있죠라는 질문은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딸기 바나나님이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병에 영향을 미치나요? 약을 병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앞에 질문이랑 역시 연결이 되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 있을 때 표적장기 손상의 징후는 단백뇨다. 그리고 콩팥 기능 검사를 1년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신장병에 영향을 미치나요? 뭐 100% 미친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환자에서는 이제 콩팥병이 온다고 돼 있는데 고혈압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별로는 조금 틀려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소변검사와 콩팥 기능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많이 드리고요. 약을 병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거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서 신장병이 오는 징후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백뇨라고 했잖아요. 이런 단백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압약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요. AC 이니비터나 ARB, 무슨 쌀탄으로 끝나는 약들입니다. 로살탄, 뭐 얼베살탄, 뭐 이벨살탄,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산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상품명을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서 이런 AC 이니비터나 ARB 같은 약들이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도 단백뇨가 나오는 콩팥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반드시 병용을 해야만 단백뇨도 줄일 수 있고 또 콩팥이 고혈압으로부터 망가지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심장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뇌졸중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ARB가 최근에야 뭐 SGLT2 이니비터나 뭐 좋은 약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GLP-1 뭐 아고니스트나 이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 AC 이니비터나 ARB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고지혈증 약 스타틴 같은 그런 개념처럼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돼 있었는데 이런 ARB를 반드시 병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용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반드시 ARB 의 계열의 약을 병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혈압이 있을 때 그러면 콩팥병이 안 오게 하려면 또는 콩팥병이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한
고혈압 환자에서 그러면 혈압 조절의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로 얘기를 드리는데, 위의 혈압 기준으로 130, 그러니까 130의 아래 혈압 80, 130에 80 미만, 거의 정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만 콩팥병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병용을 하든지 간에 AC 이니비터나 ARB를 기본으로 깔고 나서 혈압이 130에 8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쳐야 된다. 2중, 3중으로 병용요법을 해서 반드시 타겟 혈압에 도달을 시키는 것이 콩팥 기능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당뇨병성 콩팥병에서는 그러면 혈압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120에 80, 네, 진짜 정상이죠. 120에 80까지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항상 의견이 갈려요. 근데 당뇨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나 심장을 주로 보시는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은 130에 80을 여전히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처럼 콩팥 보는 신장내과 의사들은 120에 80이 조금 더 좋다. 네. 왜냐하면 이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120에 80까지 너무 떨어뜨리면 심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 심장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심장을 오히려 더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예후가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저희 콩팥 신장내과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에 8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세계과가 만나서 한번 대토론회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뭐 영어로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 그런 그레이 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120에 80 말씀드리고, 아마 다른 방송에서 순환기내과나 내분비 선생님들은 여전히 130에 80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이 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튤립님이 투석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투석 혈관이 자주 막히거나 부어오릅니다. 혈전일까요? 혈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기는 문제입니다. 투석 혈관이라는 것이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몸에 있는 피를 다 걸른 다음에 몸 안으로 넣어드리는 이 절차가 혈액투석 치료예요. 듣기에도 굉장히 힘든 치료로 생각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는 혈액량은 보통 몸에 있는 혈액량의 총량은 본인 몸무게의 12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장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6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면 12분의 1이니까 5리터, 5kg이니까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를 4시간 동안 다 뺀 다음에 필터로 걸러주고 그걸 다시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당 속도가 뭐 250에서 300 사이의 펌프를 통해서 돌리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피를 이런 몸에 있는 이런 말초혈관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주사체혈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얇은 바늘로 뽑아도 겨우 그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4시간 동안 5리터를 뽑아서 다시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굵은 혈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굵은 혈관을 이런 표피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술을 하냐면, 이런 표피에 있는 정맥과 조금 깊이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맥을 진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맥을 짚어보시면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는 약간 근육 사이에 숨어 있는 동맥이 만져지실 건데요. 그 아래에 있는 동맥과 밖에 있는 표피 정맥을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거를 동정맥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맥과 정맥을 어떤 샛길로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피에 있는 얇은 정맥이 동맥혈을 받아서요,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다 저렇게 된다는 거죠. 이 밖에 있는 정맥이 이제 고속도로처럼 넓은, 그러니까 시냇물이 강물처럼 굉장히 굵은 혈류를 가진 이런 혈관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굵은 바늘을 찔러서 4시간 동안 5리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혈관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석혈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은 혈액투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자마자 이 혈관이 바로 자라지는 못하거든요. 보통은 뭐 4주에서 6주라고 말씀드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8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혈관은 굵은 혈관이 자라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투석을 준비하시는 분들 5단계에 접어들어서 곧 투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면 미리 저희가 요런 혈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3번씩 이런 혈관을 찔러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이런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막히는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물론 가장 많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뭐 때문에 많이 막히냐면 정맥이 이렇게 있고요. 얇은 가지가 있고 동맥이 이렇게 굵은 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맥은 이제 바운싱을 안 하고 동맥은 이렇게 벌떡벌떡 뛰잖아요. 그래서 연결 부분이 이렇게 벌떡벌떡 뛰면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정맥, 연결 부위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연결 부위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이런 물리학적으로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서 좁아지는 경우가 초기에는 가장 많고요. 이제 일정 시간 이상 쓰시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좁아져서 혈류가 잘 안 나오거나 아예 탁 틀어막혀서 벌떡벌떡 튀는 혈관이 어느 날 만져보니까 안 뛰는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혈액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투석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혈류를 만져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혈류를 만져봤는데 바운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혈전에 의해서 틀어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 시술을 하는 신장내과나 외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 방문을 해서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런 혈전 제거술과 이 넓히는 시술 같은 거를 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시술을 하셔야지만 재협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열어줄 거를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런 혈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심장처럼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빅스 같은 이런 혈소판 그 응고 방지 제제 같은 거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크로피도그렐 같은 이런 혈소판 응고 억제 제제 같은 것들은요 주로 동맥에 작용을 해요. 근데 이런 동정맥류는 근본적으로는 정맥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에서는 무슨 실로스타졸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의 혈액순환제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아직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정확하게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어서요.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게 이런 혈전이 보통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지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서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석 환자들은 이런 동맥경화가 기름때 때문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칼슘이 침착돼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예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매일같이 만져보고 운동하고, 운동은 저희가 이렇게 잼잼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이러한 500cc 병 같은 거를 양손에 잡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혈관이 여기 있는 중심정맥까지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 또 마지막으로 보통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왼손에다가 투석혈관을 많이 만드는데 이 왼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팔을 베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굽히는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투석혈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왼팔은 거의 없는 팔처럼 쓰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왼팔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본인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시는 거를 또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본인의 혈관을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전보다 바운스가 약해지거나 아예 안 뛴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 매일같이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통은 저희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 병원들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 막히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와서 뚫거나 넓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투석이 잘 되고 있는 혈관을 일부러 그렇게 넓혀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혈관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술 자체가 내막을 찢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내막에는 더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고요. 투석혈관 관련해서도 제가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호 원장님과도 했고 김선민 원장님이랑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런 리스트들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원장님이랑도 했네요. 김명일님이 양쪽 콩팥에 결석이 있고 CT 찍은 경우와 요관으로 빠지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요로 결석을 겪은 탓에 재발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요관으로 빠지지 않는 위치는 이제 콩팥 내 결석인 거죠. 요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로 결석이 아니라 그냥 신장 결석인 거예요. 신장 결석은 사실은 사이즈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초음파로 뭐 깨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초음파로 깨고 나서도 요관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깨고 나서 요관으로 빠지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거나 콩팥 끼는 게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면 사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신장내과로 오셔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항상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요로 결석이나 콩팥 결석은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 선생님의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T까지 찍으셨다는 거는 아마 비뇨의학과를 다니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하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가 크지 않거나 뭐 옆구리 통증이나 이런 통증이 없는 증상이 없는 결석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초음파를 보면서 그냥 일정 부분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치료해 나가실지는 담당하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의논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엔젤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평소보다 많이 피곤함을 느끼면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렵죠. 네, 특히 많이 졸림. 사실은 요맘때 이제 저도 일반 외래 많이 볼 때 요맘때 이제 뭐 저희는 충곤증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다라고 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건강검진을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간 기능 검사도 해달라 그러고 갑상선 기능 검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런 피로함의 지표가 되는 피 검사 결과를 사실 딱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도 있어서 간 검사를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경우에 피검사 했을 때 실제로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항상 제가 외래에서 그때 피검사를 그렇게 해드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피곤한 거예요, 과로해서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피검사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건강검진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빈혈 수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특별히 돈을 더 쓰시지 말고 그런 검사를 해보십시오. 근데 혹시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간혹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검사를 하셔서 보통은 대부분은 정상이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 그냥 진짜 피곤해서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스님이 아버님이 78세신데 빨리 걸으시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셔서 천천히 걸으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전에 피부암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빨리 걸으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네요.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 아마 검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요로에 돌이 있거나 무슨 덩어리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빨리 걷는다고 이렇게 나온다. 사실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생기는 이제 횡문근 유계증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포가 깨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뻘건 소변을 보는데 사실은 이게 피가 섞여서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코카콜라 같은 색깔의 젓갈색 소변이 나온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여기는 그냥 소변에 피가 살짝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 혹시나 전립선 쪽이나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닌지 그쪽 한번 진료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8세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반드시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이라든지 만성 전립선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라면 비뇨의학과에 의뢰를 해서 전립선 검사를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립선 암 수치, PSA 수치 같은 거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엔젤님이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요. 85세 여성이신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0년 되셨고 협심증 한 20년 되셨고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 다 정상이고 현재 다니시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동네 신장내과 초음파도 보시는데 옮겨도 될까요? 네,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검사가 다 정상이시고 심초음파 사실 CT는 이제 관상동맥을 주로 보는 저 검사긴 하지만 뭐 동네 병원에서 하진 않지만 이게 매번 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심초음파를 하실 수 있는 심장내과 아마 전문의 선생님,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 저는 옮기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가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르신이시니까. 소중한님이 케톤 양석일 때 콩팥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케톤이 양석이 나오는 거는 요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없을 때 케톤뇨만 나오는 경우라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뭐 그냥 일반적인 소변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단백뇨와 혈뇨가 없다 그러면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분이 당뇨병이 없으신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검사라든지 이런 거가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다 그러고 단백뇨, 혈뇨가 없으시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원님, 네, 제가 아는 지인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목사님이신데, 네, 오래간만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엔젤님이 아마 제가 아까 혈액투석 혈관 말씀을 드리니까 혈액투석 하시는 분이 혈관이 정맥이었나요? 저는 동맥, 정맥 혈관을 모두 만들어서 동맥으로 혈액을 빼고 정맥으로 다시 넣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맥이 두터워지면 이게 한 길로 고속도로처럼 굵은 혈관이 한 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어넣는 쪽과 빼는 쪽과 집어넣는 쪽을 반대 방향으로 두 군데에 바늘을 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맥과 정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냥 동맥 라인, 정맥 라인. 그래서 아테리 라인과 베인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게 동맥에 찔러서 아테리 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맥은 어떤 거죠? 심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동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맥은 뭐죠?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정맥이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꽂았을 때 피가 필터에서 나오는 쪽은 심장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동맥 라인이라고 하고요. 걸러진 피를 몸에 다시 넣어주는 거는 심장 쪽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맥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맥에 꽂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맥 라인, 정맥 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약간 혼동이 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동맥에는 찌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이 5리터라 하셨는데 백혈구, 적혈구 그런 혈장까지 다 합쳐서 5리터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60kg에서 12분의 1, 80kg라 하면 80kg에 12분의 1이니까 한 뭐 7리터 정도 되겠죠. 100kg가 넘으시면 12분의 1이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소중한 님이 비욘디가 가정용 상비 채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물론 많이 봐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항상 우리 PD님들이 요 밑에 항상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댓글 바로 위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글이 있어서 저도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데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건강의학에 대한 정보이지 이게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영격 진료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환자분을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올려주신 사연이나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최선의 답변을 유추해서 드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환자분을 뵙고 만져보고 진찰해보고 이런 게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론적인 얘기고 본인한테 물론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시고 꼭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진료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이에 방송하는 동안에 막 하트자가 막 떠서 누군가 뭐를 보내주셨나 했더니 오늘은 그렇진 않네요. 보니까. 네. 시간이 딱 50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50분이 딱 됐는데 요거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박SI님이 엔젤님이 중간에 또 하나 있었네. 두 개만 더 답할게요. 왜냐면 지금 뒤에 방송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SI님이 담배와 콩팥 연관 맞나요? 제가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네, 연관 많아요. 네, 담배 콩팥이 안 좋습니다. 담배는 근본적으로는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콩팥은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 혈류가 가장 많이 흐르면서 혈관이 미세 혈관들의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콩팥병 잘 생기고 콩팥에 있는 혈관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배는 콩팥의 적이다. 네. 비슷한 얘기로 비만도 콩팥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항상 격가지로 항상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술은? 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술은 되게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심장에 끼치는 리스크는 요새 한 잔도 안 좋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콩팥은 심장이랑 연관이 많아서 심장이 안 좋은 건 콩팥에도 2차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데 물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콩팥에 안 좋습니다. 근데 적절한 양. 근데 이 적절한 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하루에 2잔 미만이라는데 2잔만 먹고 멈추는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콩팥에 안 좋습니다. 엔젤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질의응답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피부가 검게 되면 콩팥이 나빠졌다 볼 수가 있나요? 아님 몸 피부 전체가 검게 변해야 콩팥이 나빠졌다고 의심할 수 있나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항상 만족되는 건 아니에요. 얼굴이 시커마하면 콩팥 안 좋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콩팥이 안 좋으면 얼굴이 검해질 수 있습니다. 요독이 침착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죠. 콩팥뿐만 아니라 간이 안 좋아도 약간 시커매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황달이 있으면 눈 이 아래가 누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색소 침착들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투석 전에 있는 말기 콩팥병 환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낯빛이 시커멓다는 표현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밑에 요독이 침착해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피부 색깔 변화가 반드시 콩팥병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콩팥병의 진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꼭 본인의 콩팥 점수를 확인하시고 콩팥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라왔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7세 여성이시고요. 2023년에 대학병원에서 왼쪽 콩팥에 1.1cm짜리 혹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0.6cm짜리 6mm짜리 석회화가 있고 단백뇨 없고 사고체과율은 뭐 정상이고 CT 찍어라고 하는데 찍어야 할까요? 추적 관찰할까요? 아마 이 혹 사이즈가 0.6cm짜리 석회화가 있어서 아마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은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콩팥 기능 정상이셔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에 왼쪽 콩팥에 있었던 게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요. 1.1cm니까 전체적인 콩팥 크기는 10cm니까 1.1이면 무시할 수 없는 크기긴 하고 작년에 1cm 미만이긴 하지만 석회화가 동반이 돼 있었다 하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중한 님이 신사고체 요구할 백사 위험한가요? 정상입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4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신장 콩팥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유의사항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토픽을 들고 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콩팥 관련 질문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